아이고, 머리 이렇게 또 그냥 박수까지 쳐주시고 여러분. 아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블림버거 TV 7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의 코너는 똑같습니다. 이슈를 묻다. 예, 이슈, 업슈. 이슈를 묻다. 무슨 얘기 할까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오늘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요즘 워낙 핫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한 2년, 향후 2년 내에 흡수 합병하겠다. 이거는 뭐, 이제 공식화가 됐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고객 입장에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일단 한 개는 뭐 얘기했죠. 한 개 정도는 뭐 아시아나를 탈까 대한항공을 탈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싫든 좋든 그냥 대한항공을 타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됐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두 항공사의 그 마일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일리지. 예,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닐수록. 그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이제 아시아나항공께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마일리지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뭐 뿅 하고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 마일리지도 똑같이 통합이 되죠. 근데 다만 통합 비율이 1대1은 어려울 것이다. 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요, 그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보다 시장에서 좀 더 높게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통합 비율이 예를 들면 1대1이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1대2? 1대3?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대 한 0.7? 뭐 1대 0.5? 1대 0.6? 요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면은 1대 0.7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1을 갖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 0.7로 바뀌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1대 0.5다 그러면 똑같아.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할 것이다. 대한항공에서 합병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 해명은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신규 노선을 개척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그때 가봐야겠죠. 또 뭐라고 또 말을 바꿀지. 예. 그 다음에 그 노동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동자. 예. 거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이건 제가 뭐 수차례 걸쳐 강조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에서는 뭐래요? 아니라고. 예? 해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럼 저는 또 그러죠. 그렇다고. 해고 일어날 거라고.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아무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는 필연이다. 예. 왜 더 제가 그러냐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분야가 똑같잖아요. 둘 다 한국 산업 하는 일이 똑같아. 돈 버는 것도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겹치는 분야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건 인건비인데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인사 관련 팀이나 재무 관련 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 즉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인사 관련 팀이나 재무 관련 팀은 아시겠지만 다 어디에 주로 속해요? 경영 지원팀에 많이 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회사는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는데,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경영 지원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인력이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산업은행에 의하면은요,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서 이 중복되는 인력이 8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산업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거는 승무원 있잖아요. 승무원. 예. 우리 남성들의 로망. 스튜어디스, 승무원,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스튜디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저 속으로 그냥 저렇게 무식을 티를 내요. 그냥 막 그랬는데, 스튜어디어스가 맞죠? 스튜어디어스. 예.
근데 참 개인적으로 또 이게 옆길로 새는 얘기인데요. 저는 20대 때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승무원, 스튜어디스한테 환장을 하나? 뭐 이뻐서 그런가? 근데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라고 해서 100%다 이쁘신 건 아니던데.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로망이 있나 봐요. 그 제복 입고 그 캐리어 끌고 이렇게 공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캐리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예? 뭐가 들어있겠어요? 뭐, 다 사람 다 똑같이 뭐 그냥 뭐 파우치나 화장품 뭐 이런 거, 그러고 가끔 가다 어떤 분은 이제 담배 이런 게 좀 들어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빼고 그다음에 정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비사분들을 뺀 수치가 800여 명이 겹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승무원이나 정비사들까지 합치면은 더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부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었는데 몇 가지 좀 핵심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대한항공 자본은 3조 2,800억, 아시아나항공은 좀 적어요. 5,500억. 부채는 아시아나항공이 12조 8,300억. 대한항공이라고 이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부채는 22조 7천억. 유동부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1년 안에 반드시 꼭 갚아야만 하는 부채, 빚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동부채는 비슷비슷하네. 아시아나항공이 5조 1,800억, 대한항공이 7조 6,400억. 끝으로 부채율, 장난 아니다. 아시아나항공 2,300%, 대한항공 693%. 네, 재무구조에 대한 그 핵심 지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수혈을 받았어. 예. 그러니까 죽을만 하면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또 죽을만 하면 수액 넣어주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조 3천억의 정책금융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야. 2020년 올해죠. 9월 달에 2조 4천억을 기간산업안정기금, 거기서 이 펀드죠. 펀드, 기금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거기서 지원을 또 해줬어. 예? 그럼 대한항공은 또 뭐 남의 돈 안 받았냐? 뭘 안 받아 똑같이 받았지. 그래서 대한항공의 또 이 수혈 상태를 보면은요. 2020년 4월 달에 채권단으로부터 1조 2천억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겨.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뭐 그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보면은 채권단이라는 건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뭉쳐있는, 모여있는 그런 단체잖아. 근데 그 중에 대장이 산업은행이죠. 주채권은행. 왜? 제일 많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아니,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돌려받는 게 맞는 건데 이자까지 받아갖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을 또 빌려줘. 예. 왜? 내가 여기서 돈을 또 안 빌려주면 저 회사 망할 것 같아. 망해갖고 제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내 돈을 갚을 길이 없네? 그럼 나도 같이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죠. 돈을 또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토탈 지금까지 얼마의 돈을 빌려줬냐? 6조 9천억. 약 7조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중에 5조 7천억은요, 두 회사의 통합이 결정되기 이전, 그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에 지원된 것. 즉, 다시 말하면, 아시아나항공 한 군데다가만 2019년도 4월부터 5조 7천억을 이빠이 때려 부었다. 근데도 저 꼴이 났다, 지금. 그죠? 근데 이번에 그 대한항공이 그 흡수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뭘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아나항공이 그 갖고 있는 빚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채가 12조 8,300억. 이걸 그대로 또 안아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 이거 자체가 리스크죠. 왜? 대한항공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저 거지까지 또 품어줘야 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그냥 또 안는 거죠. 누가? 대한항공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가 확인을 해보면은요. 주가 움직임을 보면 11월 9일 날 4.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0일 날 11.24%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 여러분들은 빼빼로데이 날 뭐 하셨나요? 빼빼로데이 많이 받으셨나요? 이날 5.98% 또 상승이 나왔어. 그래서 3일 동안 11월 9, 10, 11일 3일 해갖고요.
대략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22%, 뭐 23%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11월 12일 날 바로 꼬꾸라지네? 4.28%가 하락. 11월 13일 날 2.64% 하락. 그리고 11월 16일 날은 또 급등이 나왔어요. 12.53% 급등. 11월 17일 8.9% 하락. 11월 18일 2.65% 하락. 그리고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11월 19일 목요일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5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딱 대한항공 보니까 3.97%가 또 하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하락이 나올까요? 그 반짝 급등 나왔던 거는 뻔하죠. 대한항공이 이제 그 아시아나 인수 합병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좋은 건가 보다 해갖고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예? 그리고 기관도 정신을 차렸네요. 보니까 또 다시 뭐 180만 주 뭐 이렇게 팔고 있네요. 다시 대한항공을. 다음으로요. 그 아시아나 항공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거야. 대한항공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아까 제가 그 살펴드린 대한항공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나 달러. 예? 11월 9일부터 시작할게요. 이것도 같은 기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11월 9일 날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7.25% 급등. 11월 10날 0.86% 상승, 11월 11일 빼빼로 데인 날 10.13% 급등, 11월 12일 3.11% 상승, 11월 13일 7.79% 상승, 11월 16일 29.84% 급등, 즉 상한가를 쳐갖고 이날 1280원이 올랐어요. 11월 17일 날 4.13% 상승, 그러다가 어제 간만에 10% 하락을 했고요. 오늘이 11월 1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같은 시각 9시 56분 5.84%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보다는 아무래도 좀 주가 하락은 덜 하겠죠. 상승은 더 많고. 왜? 이건 팔려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거지가 부잣집에 어떻게 보면 입양돼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대한항공도 부잣집은 아니야. 제가 아까 뭐 빚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빚이 많아. 22조 7천억에다가 부채율이 693%인데 그래도 아시아나 항공과 비교를 하면 자본금도 3조 2,800억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많고 형편이 그나마 조금 좀 낫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쫄딱만 해갖고 거지였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중산층으로 입양이 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산층인 대한항공은 저 거지를 떠안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입양을 하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좀 나름 리스크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기 가능성은 낮아요. 낮은데 높지 않습니다. 낮은데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 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 뭐 IDT 이런 거를 분리매각을 만약에 할 수도 있겠죠. 빚을 어느 정도 좀 줄여서 가려고 분리해서 다 매각 판다고 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총 부채가 12조, 아시아나 항공 부채가 12조 8,3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팔아봤댔자 뭐 얼마나 받겠습니다. 받아봐야. 그래서 한 10조, 꼴랑 한 2, 3조, 2조나 3조 정도 줄이는 선에서 끝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10조의 부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가. 이거 떠안고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잠깐 또 이게 좀 혼동하실까봐 좀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회차죠? 기억이 또 안 나네. 3회차인가 4회차쯤 됐을 때 대한항공 그 종목을 묻다 코너 항공주,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매수 타이밍이니까 당장 사세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발표를 좀 보고, 이미 발표는 지금이야 이제 발표는 끝난 시점이지만
발표를 보고 조만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항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봐서 좀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것도 좀 놓쳤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보면 저비용 항공사들, LCC라고 하잖아요. 저비용 항공사가 몇 개 있어요. 즉, 진에어, 에어 서울, 에어 부산, 그죠? 이거 다 LCC죠? 근데 정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진에어, 에어 서울, 에어 부산이 저가 항공사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그냥 통합하기로 했답니다. 한 대 다 합쳐버리기로 했대요. 그리고 통합된 그럼 새로운 저가 항공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가 항공사 이름을 거기다 그냥 아시아나를 살려서 집어넣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부 계획대로 이 세 개의 LCC 회사가 다 하나로, 즉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리면 덩치가 커지긴 커져요. 이게 시너지가 나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1조 7,700억, 직원 3,878명이다. 근데 제가 또 보기에는요, 이 직원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데 지금 자꾸 말해서 인사, 재무 등 경영 지원 팀에 계신 분들은 인원 중복이 여기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좀 해고가 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 예? 무슨 규모,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로 다 통합이 되면 그 규모, 그래서 연 매출이 1조 7,700억 규모가 되고 직원이 3,878명 규모가 되고 비행기를 59대, 약 60대를 보유한 규모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요?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넘버원 톱이 된다. 제주항공 긴장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2등 넘버 2 항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다소 좀 지겨우셨겠지만, 예, 제가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핫한 이슈라서 좀 3-4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좀 놓쳤던, 말씀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끝으로 이렇게 하면 또 끝난 줄 알았지? 네,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옛다 먹어라 그러고 저는 항상 옛다 그러고 하나씩 그냥 가볍게 종목을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잘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묻다. 뭘까요? 오늘의 종목은 큐로 홀딩스입니다. 큐로 홀딩스. 예. 또 얘기하는데 지금 11월 19일 오전 10시 2분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617원. 예. 뭐야, 저 인간은 맨날 왜 동전주만 자꾸 얘기하고 지rir이야. 뭐 이렇게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또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펀더멘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오로지 차트만 보고 가볍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짧게 그냥 조금만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기분으로 해라.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며칠이냐? 예. 2020년 10월 29일 날, 예? 10월 29일 날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그로 조금 좀 상승을 쭉 하다가 한 4, 5일 전부터 야금야금 다시 좀 하락인데 그렇다고 뭐 급락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바닥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현재 보면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에 큰 변동이 없어요. 뭐 엄청 어디서 갑자기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주가는 야금야금 꾸준히 올랐다가 한 4일 동안 또 다시 야금야금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간만 떼어놓고 나서 보면은 차트가 산 있잖아요. 산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큰 저런 백두산처럼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작은 야산, 낮은 산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가 제가 보기엔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은 오늘 당장 사셔도 좋고, 나는 여윳돈이 지금 별로 없고, 나는 이런 거는 좀 내가 좀 동전주라 좀 깨름직한데, 그러신 분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며칠 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때 상승 추세로 확실히 돌아섰을 때 사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뭐, 방향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위로 가든, 방향을 위로 틀든, 아래로 꼬꾸라지든. 근데 제가 감이 단언하는데, 어차피 지금 주가가 바닥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아래로 꼬꾸라진다고 해도 전고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월 29일 날 568원, 종가가 568원, 바닥을 완전히 찍었는데 이 바닥보다 더 밑으로 꼬꾸라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이게 위험한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기업 분석 전 최대 주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런 건 어차피 그냥 용돈 삼아, 용돈으로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항상 얘기하죠. 차트 연습한다. 차트 훈련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차트 보는 법을 내가 한번 감각을 익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정말 중요한데 차트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치 투자를 하든 차트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업황 투자를 하든 매수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지금의 매수 시점인지, 즉, 지금 이거를 사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사야 될 시점인지, 그걸 판단하는 하나의 그냥 잣대일 뿐이다. 차트는 오로지.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블룸버거 TV 7번째 시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